직지의 원래 제목은 백운하상초로 불조 직지 심체 요절로 되어 있으니 상당히 깁니다. 이 가운데 직지 심체 요절이라는 것은 중국에 본래 있던 책의 제목입니다. 사실 이 제목을 풀면 불교 선종의 깊은 가르침이 거의 드러납니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직지 심체입니다. 선종을 보면 중요한 슬로건 4개가 있죠. 불립문자, 교회 별전, 직지인심, 견성성불이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 가운데 직지심체는 3번째 곡과 같은 것입니다. 사실은 이 4슬로건 가운데 3번째인 직지인심이 설명하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가장 깊은 마음, 즉 심체는 객관화할 수 없는 마음을 말합니다. 통상 이 마음을 가장 깊은 마음이라고 하는데 그보다는 생각하지 않고 주체적으로 아는 마음이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여전히 어렵지요.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불성이라고 해도 됩니다. 이 책은 부다나 그 뒤에 큰 스님들이 근본 마음인 불성에 대해 말한 것을 간추려 정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절이라고 하는 것이죠. 백운하상 초록이라고 맨 앞에 붙어있는 게 있죠. 이것은 고려 때 스님인 백운하상이 중요한 것들만 추려서 작성했다는 뜻입니다. 백운 스님은 고려 말에 타락한 불교의 정화를 위해 진력한 스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려 말에 무섭게 타락한 불교를 치유하려 했던 3명의 큰 스님이 있습니다. 백운, 나옹, 태고가 그들입니다. 특히 백운 스님은 사상적인 면에서 많은 공적을 쌓게 됩니다. 이 책이 편집된 것도 그런 취지였을 것입니다. 스님은 중국에 가서 서곡이라는 스님에게서 직접 법을 전수받는데 앞에서 언급한 불교 직지 심체 요절이라는 책은 바로 이 스님에게서 받은 것이라고 합니다. 백운 스님은 스승에게 받은 이 책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책에서 인용한 내용을 덧붙여 자신의 책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 책은 백운 자신이 쓴 것이기는 하지만 출간은 스님이 타계한 뒤에 제자들이 맡게 됩니다. 정확한 연도로 보면 백운 스님은 돌아가시기 2년 전인 1372년에 옹고를 완성합니다. 그러나 정작 이 옹고가 출간된 것은 그로부터 5년 뒤인 역사적인 1377년이 됩니다. 스님의 제자들이 스승의 뜻을 기리기 위해 만들게 되는데 출간한 곳은 지금은 고 인쇄박물관이 들어서 있는 청주의 흥덕사입니다. 책의 크기를 보면 가로 17cm에 세로가 24.6cm이니까 그리 큰 책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원래 상화 2권으로 출간되었는데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같은 내용의 책이 목판본으로도 인쇄되었기 때문입니다. 목판본은 여주에 있는 취암사에서 인쇄되었는데 취암사는 백운 스님이 생을 마친 곳이기도 합니다. 목판본을 보면 상하본 2권 이 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속 활자본도 같은 규모일 것이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판본은 지금도 전하고 있어 우리는 직지의 전체 체제를 소상히 알고 있습니다. 앞에서 직지의 금속 활자본은 한 권만 있다고 했지요. 이 책도 겉표지는 없고 임시로 된 겉장에 직지라는 글자만 쓰여 있습니다. 이 글씨는 조선시대 때 누군가 쓴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직지가 출간되던 당시는 인쇄 문화가 얼마나 발전했기에 금속 활자본을 만들고 또 이어서 같은 내용의 책을 목판본으로 만들었는지 참으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좌관, 이렇게 해서 우리의 직지는 1972년 이래로 세계에 널리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 이렇게 재발견되고 나서 바로 유네스코에 등재된 것은 아닙니다. 이 책이 등재된 것이 2001년의 일이니까 등재되는 과정이 거의 30년이 걸린 것입니다. 하기야 유네스코가 설렁설렁 아무 것이나 세계문화재에 등재해주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 측에서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마침 호재였던 게 1985년 청주 흥덕구에서 옛 절터가 발견되고 이 절이 바로 흥덕사임이 밝혀졌습니다. 직지가 인쇄된 바로 그 절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계기로 한국 측에서는 국제학술대회를 열기도 하고 직지에 사용된 금속 활자를 만든다든가
또 흥덕사터에 고인쇄 박물관을 세우는 등 직지를 세계에 알리기에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2000년에는 이천 청주 인쇄 출판 박람회를 열어 세계 출판 인쇄 관계자들을 모아 직지를 각인시키는 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2001년에 드디어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됩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이때 승정원 일기도 같이 등재됩니다. 이렇게 해서 직지가 등재되는데 직지는 해당 유물이 본국에 없으면서 유네스코에 등재된 유일한 경우라고 합니다. 직지를 유네스코에 등재시킬 때 관계한 분의 이야기를 나중에 들어보니 이런 사정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답니다. 그런데 등재 여부를 결정하는 마지막 회의에서 직지의 해당 국가 부수제에 대한 이의는 없었고 순조롭게 등재가 결정되었다고 하더군요. 아마 직지가 워낙 중요한 유물이라 그게 해당 국가에 있든 없든 관계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지금 시중에는 직지보다 오래된 금속 활자 인쇄본이 있다는 풍문이 떠돌아다닌다는 점입니다. 제가 중앙일간지에서 본 것인데 이런 유물들만 취급하는 도굴꾼에 따르면 직지보다 더 오래된 금속 활자 인쇄본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이라 무엇이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서로 그런 서칙이 발견된다 하더라도 최고본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증받으려면 많은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건 그때 가서 보아야겠습니다. 그럼 이제 직지와 금속 활자의 발명이 갖는 의미를 알아볼까요? 벌써 꽤 오래된 일이지만 20세기를 보내면서 지난 1000년 동안 있었던 사건 가운데 가장 큰 사건으로 생각되는 100가지 사건을 선정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조사는 미국의 유명한 잡지인 라이프에서 행한 것인데 그때 1위를 차지한 사건이 바로 구텐베르그가 행한 금속 활자의 발명이었습니다. 참 이상하죠? 지난 1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습니까? 후반부만 해도 비록 서양에서 일어난 사건들이지만 종교개혁이나 프랑스 대혁명, 공산국가의 출현, 1, 2차 세계대전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 발명을 가장 큰 사건으로 꼽았을까요? 이것은 아마도 책이 우리 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 때문에 생긴 일로 생각됩니다. 금속 활자로 찍은 책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는 앞에서 잠깐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인류 문화의 발달이라는 면에서 볼 때 책, 특히 금속 활자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책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책은 정보나 지식을 축적해서 다음 세대로 전달할 수 있고 그럼으로써 다른 수많은 사람과 그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엄청난 지식이 쌓이고 그것이 몇 세대 동안 구축되면 훌륭한 문화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런 인류가 그동안 인쇄술을 꾸준하게 발전시켰지만 금속 활자본이 나오면서 비약적으로 인쇄술이 발전하게 됩니다. 이 물꼬를 튼 게 구텐베르크였기 때문에 그의 금속 활자 발명을 높이치는 것입니다. 미국이 저명한 언론학자인 맥루한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인류사에서 금속 활자의 발명이 갖는 의미는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아예 금속 활자를 쓰는 할판 인쇄술의 발명은 인간사의 혁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 덕에 인간은 처음으로 혼자 생각하고 사고하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고 그 자연스러운 결과로 개인주의가 싹텄고 정치적으로는 개인적인 관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근대사회의 속성이라 할 수 있는 자본주의나 산업주의, 민족주의, 세속주의 등 모든 구텐베르크가 금속 활자 인쇄술을 발명한 곳에서 비롯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곰곰 생각해보면 이 주장은 매우 일리가 있습니다. 책을 혼자 보다 보면 혼자 생각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개인 의식을 발전시킨다는 것이겠죠. 개인의 발견이란 근대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지 않습니까? 근대사회가 되면서 개인이 중심이 된 시민 계급이 출현하고 이들은 출판을 통해 근대사상을 보급하고 전파함으로써 시민혁명을 이끌어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칼라일은 이러한 맥락에서 종이와 인쇄가 있는 곳에 혁명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 발명이 인류사에서 얼마나 큰 의미를 갖는지 알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금속 활자 인쇄술은 왕실이나 귀족사회 안에만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보급이나 전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속 활자를 가장 먼저 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화사적인 의미는 서양에 비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점은 우리 한국인이 솔직하게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시각을 조금 달리해서 금속활자 인쇄술이 인쇄 발달사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살펴볼까요? 인류가 인쇄술을 본격적으로 발전시키기 전에는 자연에서 나온 자료의 기록을 하여 사용했습니다. 이때 사용된 것은 진흙판이나 거북과 같은 동물의 등껍질 혹은 뼈 같은 것, 그리고 대나무나 나무의 얇은 껍질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쓰는 책이라는 글자가 주간을 모아놓은 것을 가리킨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라틴어로 책을 뜻하는 리베로가 나무의 얇은 껍질을 말한다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집트에서는 파피루스로 책을 만들었습니다. 이때가 약 기원전 3000년 전이라고 하는데 이 기술이 유럽, 즉 그리스와 로마로 전달되었습니다. 그러나 파피루스에 얼려인 식물이 유럽에는 흔하지 않아 이를 대신에 양피지가 개발됩니다. 양피지란 양 혹은 송아지 가죽을 펴서 10개 만든 것이지요. 그 뒤로 유럽에서는 모두 이 양피지의 글을 써서 책을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책을 만들려면 손으로 일일이 써야 하니 돈이 아주 많이 들고 여간 수고스러운 게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극소수의 귀족이나 성직자만 볼 수 있는 가독 범위가 아주 제한된 그런 책이었습니다. 제가 이와 관련된 TV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에서 이런 책 하나를 만들려면 지금 돈으로 약 200만 원 정도가 든다고 하더군요. 이게 어떻게 산출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당시에 웬만한 재력이 없으면 책을 소장하기가 무척 힘든 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 중국에서 종이가 발명되었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종이는 서기 104년에 한나라의 체륜이 발명했지요. 그 이전까지 사용한 것은 주로 비단이나 대나무였는데 비단은 너무 비싸고 대나무책은 너무 부피가 많이 나가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종이의 발명은 인쇄술 발달사에서 엄청난 혁명을 가져옵니다. 종이에 글을 쓰는 것은 무엇보다도 간편하고 많은 것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갖고 다니기에도 대단히 편리합니다. 중국은 이러한 종이를 일찍 발명해 드높은 문화생활을 하고 있었고 우리 한국 역시 중국에서 제지술을 받아들여 벌써부터 같은 수준의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종이와 관련해 한국이 단연 선진국이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제지술은 중국에서 최초로 발명했지만 가장 좋은 종이는 한국, 정확하게 말해서 고려에서 만들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이건 우리의 제지술이 중국보다 더 발달해서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재료가 더 좋기 때문입니다.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종이는 당나무로 만들지 않습니까? 한국의 당나무가 중국의 당나무보다 종이를 만드는데 유리한 조직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중국 송나라 때 선정한 천하 명품에는 반드시 고려지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물론 고려청자도 포함이 되었지요. 우리가 당시 사용하던 종이, 즉 한지는 가벼울 뿐만 아니라 찢어지지도 않고 목도 잘 빨아들였습니다. 게다가 내구력이 강해 몇백 년 정도는 너끈히 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디서 만든 종이여도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우리 조상이 이런 최상품의 종이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한국이 최고의 문화국 가운데 하나였다는 사실을 반증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활자와 함께 최상품인 종이로 책을 만든 민족이 최고의 문화민족이 아니면 누가 문화민족이겠습니까? 종이와 관련해서는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중국의 제지술이 서양으로 전달될 때 고구려의 유민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 주인공은 당나라에서 장수로 활약하던 고선지 장군입니다. 고선지 장군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습니다만 모두 생략하기로 하고 고구려의 유민이었던 그가 조정의 명을 받고 서역 지방을 정복하기 위해 그쪽 사람들과 싸우는 과정에서 제지술이 전달되었다는 사실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고 장군은 751년 7만 병사를 이끌고 탈라스라는 곳에서 사라슨 제국과 타시겐트 등 서역 각국의 연합군과 큰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다고 해야 할지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그전에는 잘 지지 않던 고 장군이 이 전투에서는 대패를 합니다. 그 결과 2만 5천이라는 중국 병사가 포로로 붙잡히게 되는데 이 포로 가운데 제지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왜 군대에는 별의별 직업을 가진 사람이 다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 제지장이 군인으로 있었다는 것은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바로 이 장인에 의해 중국의 제지술이 아랍 세계로 전달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시 유럽으로 전달됩니다.
재질술은 그렇게 오랜 기간에 걸쳐 그리고 여러 지역을 통해 유럽에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만든 종이는 품질이 그다지 좋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왜? 어떤 것이든지 몇 단계를 거쳐가면 처음의 모습이 많이 변형되지 않습니까? 구텐베르크가 썼던 종이는 우리 종이보다 10배나 두꺼웠다는 보고도 있는데 만일 그렇다면 그 질을 알만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유럽 종이는 이렇게 두꺼우니까 인쇄할 때 잉크가 잘 안 묻게 됩니다. 이 단점을 해결하고자 구텐베르크는 포도주 제조 과정에서 포도를 으깨할 때 쓰는 압착기를 활용했습니다. 활자가 들어있는 활판을 강하게 눌러 잉크가 잘 찍히도록 한 것입니다.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한 것이죠. 인류 인쇄 발달사에서 종이의 발명 다음으로 주목해야 할 것은 목판 인쇄술의 발달입니다. 물론 그전에도 중국에는 인장, 즉 도장과 같은 단순한 형태의 인쇄 문화가 있었습니다. 이런 기술들이 집약되는 것이 바로 목판 인쇄술의 창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8세기경 중국에서 처음 시작한 목판 인쇄는 여러모로 혁신적인 인쇄술이었습니다. 아니, 목판 인쇄술의 발명과 더불어 인류는 진정한 의미에서 인쇄 시대를 맞이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국에서 목판 인쇄술이 발명되고 발달할 수 있었던 것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미 질 좋은 종이가 사용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좋은 먹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목판 인쇄술의 발명은 서쪽의 대량 생산 시대를 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판이 발명된 후 인류는 목판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책을 찍어냈습니다. 이처럼 목판은 이전의 인쇄보다는 훨씬 발전한 것이지만 불편한 점도 있었습니다. 가장 문제되는 것은 경제성이었습니다. 그 문제점으로 먼저 목판본을 만드는데 돈과 시간이 엄청나게 들어간다는 점을 들어야겠습니다. 우선 목판 하나를 가공하는 데 드는 공력이 만만치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나무는 시간이 지나면 비틀어지거나 터집니다. 나무는 가공을 하지 않으면 다 이렇게 변형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오랜 시간을 두고 정성을 들여 가공해야 합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나중에 고려 대장경을 볼 때 다시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어렵게 판을 만들어도 거기에 글자를 새겨넣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겠지요. 이 글자 파는 데는 또 얼마나 많은 공력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목판본 하나 완성하는 데에는 몇 년의 세월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니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것이지요. 또 하나의 단점은 목판본으로는 다른 종류의 책을 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점은 더 설명을 안 해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엔 보관이 문제입니다. 방금 전에 언급한 것처럼 나무가 터지거나 뒤틀리고 더욱이 곤충들이 갉아먹습니다. 따라서 목판을 보관할 때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했습니다. 목판본이 갖는 이러한 약점 때문에 중국인은 활판 인쇄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활판 인쇄란 활자를 만들어 그것으로 판을 만들어 찍는 인쇄법을 말합니다. 이렇게 인쇄하게 되면 이점이 많습니다. 활자를 여러 개 만들어서 한 책을 찍고 그 책이 끝나며 활자를 재배열해서 다른 활판을 만들어 다른 책을 얼마든지 찍을 수 있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한 책을 찍으면서 동시에 다른 원고의 활판을 만들 수 있으니 시간 절약도 많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활자를 만들게 되는데 제일 먼저 만든 활자는 북송의 필생이라는 사람이 11세기 중엽에 흙으로 만든 활자라고 합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중국인이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활판 인쇄이지 금속 활자의 발명은 아닙니다. 금속 활자를 처음으로 발명한 영광은 여전히 우리 고려에게 있습니다. 중국은 이렇게 흙으로 만든 활자를 쓰기 시작했는데 이런 활자들은 불편한 게 많았습니다. 흙으로 만들었으니 깨지기도 쉽고 조판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또 한 번밖에는 쓸 수 없어 상당히 불편했던 모양이라 실용화하는 데에는 실패하고 맙니다. 이런 불편함 때문인지 중국은 활판 인쇄보다 목판 인쇄를 선호하게 됩니다. 게다가 중국은 대국이라 인쇄할 분량도 많았을 터이니 그런 데에는 목판이 더 적격이었을 겁니다. 결국 중국은 목판 인쇄에 더 역점은 두게 되고 금속 활자는 우리보다 훨씬 늦은 시기인 1490년대에 가서야 주조에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어찌됐든 고려는 세계 최초로 금속 활자를 만들고 사용하게 됩니다. 이 활자는 구리와 주석, 마연 등을 소재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발명은 고려 때이지만
조금 더 실용화되는 것은 조선 초기에 갔어야 가능하게 됩니다. 이것은 조선이 국시로 삼은 유교를 널리 알리기 위해 유교와 관계된 서적을 찍으려는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고려 때 만든 금속활자는 많은 부수를 찍을 수 있는 활자는 아닙니다. 이 활자들은 약 20에서 30부 정도밖에는 찍을 수 없다고 합니다. 조선의 것도 개미자는 조선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탓인지 고려 것과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세종 때 만든 갑인자 이후부터는 고려 활자보다 훨씬 향상된 주저술과 조판술로 좋은 책을 많이 찍을 수 있게 됩니다. 자관, 고려에서는 앞서 말한 것처럼 13세기 경부터 금속활자를 이용하여 책을 찍게 되는데 이것은 구텐베르크가 금속활자를 발명한 것보다 근 200년이 앞선 것이 됩니다. 그러나 고려 초기 인쇄부는 남아있지 않으니 남아있는 것 가운데 최고의 직지로 따져도 최초의 금속활자는 우리가 생각보다 정확히 78년 앞서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78이라는 숫자는 너무도 영광스러운 것이라 저는 아예 외워버렸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문화의 수준을 말할 때 책을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책을 많이 만들고 많이 보는 민족이 문화가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책은 인쇄에 의해서만 양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쇄술이 발달했다는 것은 그만큼 문화가 발달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책과 인쇄술이 높은 수준으로 발달한 곳이 바로 고려와 조선이었습니다. 그럼 이 두 나라는 자연히 세계적인 문화국이 되는 것이겠죠.